제 이름은 정민수입니다. 72세이고 70세 이후에 더 현명하게 움직이는 법을 배운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런 지혜가 삶의 질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운동을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고집스러운 노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서울 이태원 동네를 몇 시간씩 걸었죠. 제 생각에는 2시간 걷기가 좋다면 4시간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물리치료사인 제 딸 민지가 그런 끝없는 산책 후에 절뚝거리며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했던 날을 선명히 기억합니다. 관절이 너무 아파서 소파에 앉기도 힘들었죠. 아버지, 그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도움이 되기보다는 더 해를 끼치고 계세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 주에 우리는 함께 맞았습니다. 새로운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우리 나이에는 움직임을 더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아버지. 그녀는 항상 반복했습니다. 간단한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하던 마라톤 같은 산책 대신 20분 아침 산책과 해가 약해진 늦은 오후에 25분 산책으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걸 아시나요? 관절 통증이 크게 줄었고 예전처럼 전곡까지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에너지가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발견은 민지가 저를 이웃집 이종석 선생님께 소개해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태극권을 가르치시는 분이었죠. 처음에는 그것이 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북이 움직임이라고 농담삼아 말하곤 했죠. 하지만 첫 수업 이후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태극권은 움직임이 속도나 이종석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게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팔을 물속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상상해 보세요. 그 부드러운 동작들이 제가 있는지도 몰랐던 근육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통증도 없고 과도한 피로감도 없다는 것이었죠.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박영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노인을 위한 요가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자세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자의 몸에는 각자의 시간과 한계가 있어요. 민수 씨, 당신의 한계를 존중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신발끈을 묶는 것이 더 쉬워졌고 수년간 저를 괴롭혔던 등의 통증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제 일과는 2년 전과는 매우 다릅니다. 7시에 일어나 요가에서 배운 기본적인 스트레칭을 침대에서 합니다. 이것이 몸을 천천히 깨우는 인사를 나누고 나무들을 관찰하고 천천히 아침 햇살을 20분 동안 동네를 산책합니다. 모든 것을 서두르지 않고 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9시에 태극권 수업이 있는데 그 동작들이 제 균형 감각을 얼마나 향상시켰는지 놀랍습니다. 얼마 전에 슈퍼마켓에서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질 뻔했지만 빠르게 균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확실히 넘어졌을 상황이었죠. 월요일과 수요일의 요가 수업도 제 유연성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72세에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발가락을 만질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오후에는 보통 2번째 산책을 합니다. 15분 정도의 짧은 산책인데 특히 날씨가 좋을 때 합니다. 제 몸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더 피곤하면 속도를 줄이거나 오후 산책을 건너뛰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잠을 더 잘 자고 이러한 변화들이 제 삶의 다른 밤에 느끼던 불안감도 많이 줄었습니다. 혈압도 안정되었어요. 최근 진료에서 15년 동안 저를 담당해온 김재훈 심장 전문의는 제가 50대 많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5살 손자 준호와 놀고 있었는데 그와 함께 바닥에 앉아 퍼즐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2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거실 카펫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준호의 얼굴에 떠오른 기쁨은 값으로 매길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민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여정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은 움직임이 곧 생명이지만 그것은 우리 몸을 존중하는 의식적이고 배려 깊은 움직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0세에 마라톤을 뛰려고 하는 것은 다음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적게 하되 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주의를 오늘날 제 또래 친구들이 통증과 제한 사항들에 대해 불평할 때마다 저는 항상 제 경험을 공유합니다. 몇몇은
이미 저와 함께 태극권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그들의 변화를 보는 것도 보람찹니다. 이종석 선생님 말씀대로입니다. 몸은 정원과 같아요. 매일 관리가 필요하지만 과하면 안 됩니다.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식물은 죽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이 여정에서 배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시작하세요. 수년간의 비활동적인 생활을 일주일 만에 보상하려 하지 마세요. 즐거움을 주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태극권이 싫다면 요가나 수중 운동 또는 노인 댄스를 시도해보세요. 일상을 유지하되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더 기분이 좋을 수 있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동반자를 찾으세요. 그룹으로 운동하는 것이 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이 나이에 와서 저는 우리가 누구와도 심지어 과거의 우리 자신과도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훌륭합니다. 중요한 것은 활동적으로 지내되 우리 몸을 지혜롭고 존중하며 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 딸 민지가 말하듯이 아버지, 나이는 들어가시지만 멈추실 필요는 없어요. 더 지능적으로 운동하기 시작한 후 저는 식단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음식에 더 까다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제 식습관을 크게 바꾸게 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민수님, 비타민 B5E가 부족하시네요. 이지연 의사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저는 항상 잘 먹는다고 자부했고 뒤뜰에 텃밭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잘 먹더라도 우리 몸이 일부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B1P가 뇌와 적혈구 생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느끼신 피로감이 이 때문일 수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영양사인 박소연 선생님과 함께 제 전체 식단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명한 비타민 B 복합체에 대해 배웠습니다. 박소연 선생님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민수님, 비타민 B 복합체를 축구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각각의 역할이 있지만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녀는 재미있는 비유도 해주셨어요. B1은 공격수로 모든 팀원을 위해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고 P6는 미드필더로 기분과 기억력의 플레이를 조정하며 B1G는 골키퍼로 팀을 문제로부터 보호한다고 많이는 말이죠. 아니지만 규칙적으로 이런 비타민이 달걀도 아침 식사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달걀이 콜레스테롤을 높이지 않나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박소연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민수님, 그건 오래된 미신이에요. 달걀은 정말로 귀하게 중요한 영양소들의 캡슐과 같아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비타민 D의 중요성을 발견했을 때 왔습니다. 저는 항상 햇빛을 피하는 사람이었어요. 피부암이 걱정되어서요. 하지만 박소연 선생님은 우리에게 조금의 햇빛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요. 식물과 같아요, 정민수님. 햇빛 없이는 우리도 제대로 꽃 피울 수 없어요. 아침 산책 후 매일 15분씩 햇빛을 쬐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에 물을 주면서 가끔은 아침 햇살의 이로움을 발견한 이웃 김영숙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녀는 항상 농담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광합성하고 있네요, 정민수 씨. 오메가3 문제도 하나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은 이 영양소가 뇌와 관절을 위한 윤활유 같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선을 더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정어리, 참치, 연어 등을. 처음에는 도전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녀가 주로 생선 요리를 했거든요. 하지만 제 딸 민지가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노인을 위한 요리 수업에 저를 등록시켰고 이제는 제가 맛있는 구운 연어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백질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정민수님, 단백질은 건축 자재와 같아요. 그것 없이는 집이 무너져요. 박소영 영양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죠. 고기와 생선 외에도 콩, 렌틸콩, 병가리콩을 더 많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요구르트에도 단백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매일 오후 간식으로 과일과 그래놀라와 크레아틴에 함께 대한 발견도 흥미로웠습니다. 박 선생님이 언급했을 때 처음에는 그게 보디빌더들이 먹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는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생산하는 물질이며 나이가 들면서 그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했고
솔직히 말해서 특히 태극권 수업 중에 체력 차이를 느꼈습니다. 항산화제는 제 큰 동맹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시간 때우기용이었던 제 정원이 이제는 2배로 중요해졌죠. 케일, 시금치, 루꼴라 모두 항산화제가 풍부한 채소들을 더 많이 심었습니다. 손자 민우가 말하길 할아버지 농부가 되셨네요. 그리고 정말이지 직접 기른 채소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 식단 루틴을 제게 잘 맞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침 식사 오전 7시 정원에서 기른 시금치로 만든 스크램블 에그 아보카도를 얹은 통밀빵 한 조각 직접 심은 나무에서 딴 오렌지 1개 우유를 넣은 커피 오전 간식 오전 10시 그래놀라와 꿀을 얹은 플레인 요구르트 견과류 한 줌 점심 오후 12시 30분 항상 다채로운 샐러드로 시작 단백질, 생선, 닭고기, 살코기를 번갈아 가며 현미밥과 콩볶은 채소 오후 간식 오후 3시 30분 제철 과일 치즈 조각, 가끔 카카오 함량, 70% 초콜릿 조각, 기분에 좋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녁 오후 7시 퀴노아를 넣은 채소 수프, 통밀 토스트 한 조각, 카모마일차 박 선생님은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래된 시계에 태엽을 감는 것과 같아요. 그녀가 말씀하셨죠. 어머니가 항상 몸은 언제 연료를 받을지 알 때 더 잘 작동합니다.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왕자처럼 법도 배웠습니다.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 오래된 지혜가 정말 맞습니다. 식습관의 변화로 예상치 못한 이점들을 얻었습니다. 관절 통증이 줄어들었고 오메가3와 운동의 조합 덕분에 기억력이 좋아졌으며 비타민 B군 덕분에 심지어 기분도 더 안정되었습니다. 제 심장 전문의인 김 의사 선생님도 혈액 검사 결과의 개선에 놀라셨어요. 얼마 전 손자들이 깜짝 방문했을 때 그들을 위해 건강한 간식, 요구르트와 과일, 그래놀라를 준비했습니다. 12살 큰 손녀 수진이가 할아버지 아빠보다 더 건강해 보이세요 라고 말했을 때 정말 감동받았죠. 웃었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70세 이후에 영양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이 여정에서 배운 몇 가지 조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영양 결핍을 확인하세요. 보충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반드시 의사의 지도에 복용하세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세요. 다채롭고 다양한 음식에 투자하세요. 적당히 햇빛을 쬐세요.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말고요. 하루 종일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배가 별로 고프지 않더라도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식습관을 바꾸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박 선생님 말씀대로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나이는 바로 지금입니다. 나이가 들면 지혜가 온다는 속담이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면증도 함께 온다고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70세 이후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탓이지. 천장을 보며 침대에서 뒤척이거나 더 나쁘게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3시 손녀 수진이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온라인인 걸 보고 놀란 그녀가 물었죠. 할아버지 또 잠 못 주무세요? 그 순진한 질문이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과 그리 좋지 않은 기분으로 일어나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주치의인 이의사 선생님이 수면 전문의인 박 의사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첫 상담에서 그가 던진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정민수님, 잠들기 전 일과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설명하기 시작하자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옛 습관은 이랬습니다. 저녁 식사 후 늦게까지 TV로 뉴스를 보며 종종 휴대폰으로 가족단체 채팅방에 졸음이 오기 시작하면죠. 보통 밤 11시쯤 침실로 갔지만 먼저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페이스북을 훑어보고 인스타그램 댓글에 답하곤 했습니다. 네, 이 모든 기술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답니다. 박 의사 선생님은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가 제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죠. 밤인데도 뇌에 아직 낮이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애정을 담아 정민수의 수면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야간 루틴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 더 일찍 저녁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밤 9시 거의 뉴스 시간에 맞춰 저녁을 먹었죠.
이제는 오후 7시에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가벼운 수프나 부드러운 음식으로요. 옆집 김할머니도 이 변화에 동참하셨는데 그분 말씀이 배가 부른 채로 자는 건 잠을 쫓아내는 거야. 첫 번째 정착지는 정원으로 바로 가는 대신 밤에도 거기를 산책하며 식물 냄새를 맡고 특히 부엌 창가에 심은 제스민 향을 즐깁니다. 박소영 영양사 선생님은 이 가벼운 산책이 소화를 돕고 몸을 휴식을 위해 준비시킨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밤 8시가 되면 TV와 블루라이트가 나오는 모든 기기를 끕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시간을 위한 다른 활동들을 찾았습니다. 몇 년 동안 포기했던 독서 습관을 되찾기 시작했죠. 민지가 큰 글씨로 된 전자책을 선물해줬는데 눈에 필요 없이 읽기에 완벽했습니다. 뜨개질의 이완 효과도 발견했습니다. 네, 뜨개질이요. 요가 선생님이신 이 선생님이 제안하셨죠. 정민수님, 수공예는 명상과 같아요. 처음에는 할머니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멋진 모자와 목도리를 만들어요. 손주들 각각에게 박의사 선생님은 밤에 너무 강한 빛도 요양원의 수면을 방해해 만들어 주셨어요. 거실과 침실에 더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노란빛이 나는 정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탁자에 빨간 불이 나오는 스탠드도 샀어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지만 효과가 있답니다. 침실의 명상과 기도를 위한 특별한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편안한 안락의자, 발을 올려놓는 작은 발판,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묵주죠. 매일 잠들기 전 15분을 그곳에서 보내며 하루에 감사하고 휴식을 위해 마음을 준비합니다. 침실도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곳이 수면의 성소가 되어야 한다는 걸 배웠거든요. TV를 치웠고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암막 커튼을 설치하고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이상적인 침실은 동굴과 같아야 해요.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토마토가 열매를 맺었다 같은 소소한 일이나 작은 손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같은 일 3가지를 적습니다. 이 습관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이러한 모든 변화의 결과는 이제 천사처럼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6시 30분에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알람 시계도 필요 없어졌죠.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예전에 2시간씩 했던 점심 후 낮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낮잠은 오히려 저를 더 피곤하게 만들었거든요. 물론 모든 밤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날씨가 매우 덥거나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는 여전히 잠이 조금 늦게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478 호흡법,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요가에서 배운 이 방법은 수면을 유도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팔에 느껴지는 모래와 파도 소리를 해변을 걷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저는 바다를 좋아해요. 잠들곤 합니다. 릴랭싱 차, 침대 옆 테이블에 항상 카모마일이나 멜리사 차가 든 보온병을 준비해둡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한 모금 마십니다. 얼마 전에 손녀 소희에게서 밤 10시에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녀는 제가 바로 답장하지 않자 걱정했죠. 다음 날 제 새로운 수면 루틴에 대해 설명했더니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는 이름의 왓츠앱 그룹을 만들어 손주들이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볼 수 있는 메시지를 남기도록 했습니다. 수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 여정에서 배운 몇 가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말에도 일정한 취침 및 기상 시간을 유지하세요. 수면에 좋은 환경을 만드세요.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해야 합니다. 잠들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세요. 편안한 취침 전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잠이 올 때까지 조용한 활동을 하세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 커피, 홍차, 탄산음료를 피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되 취침 시간 직전에는 하지 마세요. 박정우 박사님 말씀처럼 좋은 수면은 은행 계좌와 같아요. 좋은 습관을 규칙적으로 예금해야 충분한 휴식이라는 긍정적인 장호가 쌓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이제 잠을 잘 자니까 낮 시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극권 수업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고 손주들과 더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정원을 가꾸고 뜨개질을 하는데 더 선명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민지 말대로 아버지,
이제 더 잘 주무시고 더 잘 사시네요. 식단과 수면을 정리한 후 운동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장거리 산책을 줄였지만 물리치료사인 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저강도 운동이라는 개념을 소개해 주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그녀가 어느 아침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수중 운동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수중 운동은 여성들의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동네 체육관에서 체험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35년 동안 함께 일했던 은행의 옛 동료 김철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거기서 신나게 물속에서 운동하고 있었어요. 옛날 노래에 맞춰서요. 정민수 씨, 뭘 놓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가 수영장에서 외쳤습니다. 첫 수업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젊고 참을성 많은 지연 선생님이 물이 움직임에 자연스러운 저항을 제공해 관절에 무리 없이 근육을 강화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정민수님, 이건 마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과 같아요. 다만 등에 그 모든 무게를 싣지 않고도 할 수 있죠. 2주간의 수중 운동 후 이미 컨디션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긴 산책을 그만둔 후에도 계속되던 등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기 시작했을 때 왔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수중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활기찬 그룹을 만들었는지 놀라워요. 김철수 씨, 80세의 박마가렛 할머니 우리 중 가장 활기찬 분이에요. 이부부, 그리고 10명 정도의 노인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수업 후에는 항상 근처 빵집에서 함께 커피를 마십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여전히 김철훈 선생님과 태극권 수업을 합니다. 이제는 수중 운동 덕분에 더 강해지고 균형 잡힌 몸으로 동작을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정민수 씨, 이제 물처럼 흐르고 계시네요. 하지만 물이 정말로 제 선생님이 되었다는 걸 모르시죠. 우리 선생님이신 이선영 씨는 가르치는 특별한 방식이 있으세요. 그녀는 각 사람의 한계를 이해하고 어려운 자세에 대한 대안을 항상 제시해 주십니다. 정민수님, 손으로 바닥을 만질 필요는 없어요. 이 작은 블록들을 사용해 볼까요? 요가 수업 중 어느 날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나무 자세라는 포즈를 하고 있었는데 한 발로 서 있는 자세죠. 처음으로 1분 이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선영 선생님은 이것이 활동들의 조합 결과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수중 운동이 제 다리를 강화시켰고 태극권이 균형 감각을 향상시켰으며 요가가 신체 인식을 가져다 주었다고요. 제게 완벽하게 맞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8시 수중 운동 45분, 오전 10시 집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오후 4시, 공원에서 짧은 산책 20분, 화요일 오전 9시 태극권 1시간, 오후 3시 요가 1시간, 수요일 오전 8시 수중 운동 오후 2시 호흡 운동과 명상, 목요일 오전 9시 태극권 오후 3시 요가, 금요일 오전 8시 수중 운동 오후 4시 노인회와 함께 가벼운 산책, 주말 집에서 가벼운 스트레칭과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짧은 산책 등 더 가벼운 활동들. 가장 흥미로운 점은 각 활동이 서로를 보완한다는 것입니다. 수중 운동은 힘과 지구력을 제공하고 태극권은 균형과 집중력을 기르며 요가는 유연성과 내적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마치 각 운동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퍼즐의 조각 같아요. 숨도 차지 않고 돌아 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주지가 놀랐어요. 공원에서 손자 준호와 놀고 있었는데 해도 그가 신발끈 묶는 것도 힘들어 하셨잖아요. 저강도 활동들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이점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혈압이 더 잘 조절되고 밤에 더 잘 자며 가끔 저를 괴롭히던 불안감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아마도 뇌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심장 전문의인 이종호 선생님도 최근 검사 결과에 놀라셨어요. 정민수님, 계속 이렇게 하세요. 60대 청년의 심장을 가지고 계시네요. 농담은 제쳐두고 이 모든 개선이 모든 활동들의 조합 결과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이러한 활동들이 제 사회생활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혼자 함께 모임도 갖고
이제는 각 수업마다 건강한 레시피도 교환합니다. 수중운동 그룹, 얼마 전에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요가 그룹, 노년층을 위한 웰빙 페스티벌을 조직했어요.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서 배운 것을 조금씩 보여주었죠. 저는 태극권 시범을 보이도록 선택되었고 손주들이 그 모습을 모두 촬영했어요. 그 영상이 가족 그룹에서 화제가 되었죠. 이제 저는 작은 유명 저강도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 여정에서 배운 몇 가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시작하고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세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활동을 찾을 때까지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보세요. 규칙적인 일정을 유지하되 유연성을 가지세요. 활동 전, 중, 후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세요. 각 활동에 적합한 옷과 신발을 착용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성과를 비교하지 마세요. 작은 성취도 축하하세요. 수영 강사 윤지 선생님이 움직이는 항상 말씀하시듯이 맞습니다. 속도는 72세의 나이에 저는 젊은 사람들보다 더 활동적이고 건강하다고 느낍니다. 민지는 제가 노년층 피트니스 인플루언서가 되었다고 농담을 합니다. 과장일 수도 있지만 다른 노인들에게 더 활동적인 삶에 대한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김철수 선생님 말씀처럼 몸은 강과 같아요. 멈추면 썩어요. 부드럽게라도 계속 흘러야 해요.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활동들이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정원 가꾸기, 손주들과 놀기, 수공예 하기, 여행 가기 등이요. 이영희 선생님 말씀처럼 정민수 씨, 당신은 단순히 운동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과 감정을 돌보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3년 전 제 아내 45년 동안의 결혼 생활 후 처음으로 가장 힘든 방법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죠. 처음에는 혼자 모든 걸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항상 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남자는 울지 않는다라고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죠. 하지만 사실 외로움이 많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가 있을 때는 생기 넘치던 아파트가 이제는 너무 크고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제 딸 민지가 처음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이제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으시고 교회에도 가지 않으시고 그토록 사랑하시던 정원도 거의 돌보지 않으세요. 그녀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라고 설득했지만 저는 저항했습니다. 제 생각에 심리학자는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변화는 어느 일요일 가족 점심 식사 중에 시작되었습니다. 제 손자 민호가 아이들만의 솔직함으로 물었죠. 할아버지, 왜 항상 슬퍼 보이세요? 그 순수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지의 제안을 받아들여 커뮤니티 센터에서 노인들을 위한 지원 그룹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있었죠. 하지만 조금씩 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겪는 고통과 두려움을 혼자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거기서 최경희 씨를 만났는데 75세의 이 여성분도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더라고요. 그녀가 저를 이지현 심리학 박사님께 소개해 주셨고 이분은 제 자기 발견 여정에서 큰 조력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정민수 씨, 그녀는 항상 말씀하셨죠.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은 혈압약을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해요. 이지현 박사님과 함께 그리움을 느끼고 울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마음 챙김 기술을 가르쳐 주셨어요. 복잡한 단어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녀가 제안한 첫 번째 활동 중 하나는 주의를 기울이는 정원 가꾸기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식물들은 그녀가 설명했죠. 놀라운 치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 말이 맞았어요. 제 장미를 돌보고 식물들이 자라는 걸 보고 젖은 흙 냄새를 맡는 것, 이 모든 것이 다시 삶의 목적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동네 공원에서 하는 원예 모임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 우리는 모여서 모종을 교환하고 재배 팁을 나누고 무엇보다 인생 이야기를 나눕니다. 거기서 안동훈 씨를 만났는데 그는 제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그가 저에게 난초에 대해 모든 걸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토마토에 대해 가르쳐 주었죠. 이제 우리는 동네의 자랑거리인 작은 공동 텃밭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지현 박사님은 또한 새로운 취미를 탐구하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정민수 씨, 우리는 마음을 활발하게 유지해야 해요. 이렇게 해서 평생 붓을 잡아본 적이 발견했습니다. 집에서 수채화 수업을 하시는 은퇴한 화가
박미영 선생님의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제 첫 시도들은 정말 형편없었어요. 손주 민호의 그림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에 할아버지의 아틀리에라고 부르는 특별한 공간이 있어요. 벽에는 수채화들로 가득해요. 주로 제 정원의 꽃들과 영숙이와 함께 갔던 여행지의 풍경화들이죠. 음악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 삶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은 제 큰 손녀 소희가 중고시장에서 발견한 오래된 기타를 선물해주면서 시작되었어요. 할아버지, 새로운 걸 배우기에 늦은 때는 없어요 라고 그녀가 말했죠. 그리고 그녀 말이 맞았어요. 노인들을 위해 기타를 가르치시는 매우 인내심 많은 젊은 선생님인 강현우 씨에게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매주 목요일 오후에는 그는 하모니카를 연주해서 작은 음악회를 저는 기타로 몇 음을 연주해보고 이정숙 씨는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세요. 이웃들은 심지어 보도에 의자를 놓고 구경을 오기도 해요. 가장 큰 발견 중 하나는 감사의 힘이었습니다. 이지연 박사님은 감사일기를 쓰라고 제안하셨어요. 매일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적는 거죠. 처음에는 좀 어리석어 보였지만 이제 이 의식은 제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활발한 사회적 일상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원예와 음악 모임 외에도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클럽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책에 대해 토론을 하는데 같은 이야기에 대해 각자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예전에는 사용을 꺼리던 기술도 이제는 중요한 동맹이 되었어요. 멀리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이지연 박사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자신을 돕는 강력한 방법이에요. 마음을 활발하게 유지하기 위해 저에게 잘 맞는 일과를 만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내 정원 가꾸기, 오후 기타 레슨 저녁, 독서와 감사일기. 화요일 아침 지원그룹 모임, 오후 수채화 그리기, 저녁 가족과 통화. 수요일 아침 요양원 자원봉사, 오후 독서클럽, 저녁 명상 가이드. 목요일 아침 난초 돌보기, 오후 음악 모임, 저녁 이지현 박사님과 상담. 금요일 아침 공동 텃밭 가꾸기, 오후 손주들과 활동, 저녁 친구들과 카드게임. 주말 가족, 친구들과 다양한 활동. 일요일 교회 예배, 가족과 점심 식사. 노년기에 정신건강관리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이 여정에서 배운 몇 가지 팁을 나누고 싶습니다. 유지하되 유연성을 전문적인 가지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감정을 것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세요.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이수진 지내세요. 박사가 말씀하시듯이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를 정신건강은 정원과 같아요. 매일 감사를 실천하세요. 매일의 관리와 자연과 연결되세요.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녀 말씀이 맞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는 포르투갈에 사는 동생과 화상통화를 합니다. 소희가 재미있는 필터 사용법을 가르쳐줬는데 할아버지가 토끼 귀를 달고 나타나면 손주들이 항상 웃음을 터뜨리죠. 제게 가장 도움이 된 활동 중 하나는 자원봉사였습니다. 집 근처 요양원에서 원예 수업을 시작했어요. 노인분들이 처음으로 씨앗을 틔울 때의 미소를 보는 건 정말 값진 경험입니다. 지금 72세인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정서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물론 아직도 힘든 날들이 있고 그리움과 슬픔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삶의 일부라는 것과 이러한 감정들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안영호 씨가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항상 강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진실된 모습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 가족이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보람찹니다. 얼마 전 돌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몸을 돌보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말이에요. 시작을 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삶의 이 모든 변화, 운동, 식습관, 규칙적인 수면, 정서적 균형 속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죠. 제 이웃이자 은퇴한 자연요법사인 김영희 씨가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천연요법의 세계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식물에 물을 주다 재채기를 하는 것을 그녀가 본 겨울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정민수 씨, 이리 오세요. 제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집에서 만드는 약을 알려드릴게요. 이것이 그녀가 애정을 담아 살아있는 약국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저의 첫 소개였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항상 첫 재채기의 약국으로 달려가던 그녀는 자신의 정원에서 생강을 하지만 김영희 씨는 가족 대대로 전해 우리 조상들은 약초와 근처의 약용식물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천연 약재의 세계로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운 첫 번째 요리법은 김영희 씨의 유명한 면역 증진차였습니다. 재료: 신선한 생강 1조각, 30대, 라임 1개 순수꿀, 1숟가락 프로폴리스 조각 계피 스틱 1개, 정향 3개 조리법. 생강을 갈아요. 라임을 짜요. 계피와 정향을 넣고 물을 끓여요. 모든 재료를 섞고 꿀로 달게 해요. 프로폴리스 몇 방울을 추가해요. 비결은 그녀는 항상 말합니다. 아직 따뜻할 때 가급적 이른 아침에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효과가 있더군요. 매일 아침 이 차를 마시기 시작한 이후로 매 겨울마다 저를 괴롭히던 감기가 그곳에서 약초에 관해 박사학위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고무되어 85세 박순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그녀의 유명한 활력 강장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재료: 신선한 생강 강황, 심황, 레몬 순수 꿀 약간의 후추. 그녀는 후추가 몸이 강황의 이 점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돕는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조합이 힘을 만드는 거예요, 정민수 씨. 그리고 그녀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 강장제를 마시기 시작한 후 제 기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 정원의 한 구석을 작은 살아있는 약국으로 바꿨습니다. 소화에 좋은 박하, 이완에 도움을 주는 레몬그라스, 면역력에 만능 재료인 생강, 그리고 다양한 약용 허브를 심었습니다. 민지는 제 정원이 야외 약국이 되었다고 농담합니다. 이런 발견들을 가족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였습니다. 제 손자 준호가 감기에 걸렸을 민지는 때 준호가 얼마나 할머니에게 좋아졌는지 배운 보고 구아코와 놀랐습니다. 꿀 시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게 잘 맞는 천연 준비물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김영희 씨의 면역 증진차 프로폴리스와 꿀 한 숟가락. 점심, 전, 케일, 사과, 생강을 넣은 녹즙. 오후, 레몬그라스와 멜리사차 프로폴리스 젤리 한 숟가락. 취침, 전, 캐모마일과 라벤더차 순수 꿀 작은 숟가락. 또한 집에 항상 준비해 두기 위해 더 정교한 준비물을 만드는 법도 배웠습니다. 프로폴리스와 꿀 시럽. 재료: 프로폴리스 1병, 순수 꿀 250g, 갈은 생강 만드는 법. 모든 재료를 섞어 어두운 유리병에 보관합니다. 에키나시아 팅크. 박순자 할머니에게 배웠는데 겨울철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금잔화 연고. 작은 상처와 피부 자극에 좋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천연 준비물들이 최근 몇 년간 배운 건강에 대한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통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정서적 균형이 탄탄한 기초를 만들고 천연 약재가 완벽한 보완제로 작용합니다. 물론 기존의 약물 치료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혈압약을 복용하고 모든 의사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이수진 박사, 제 노인병 전문의가 말씀하시듯이 정민수 씨, 자연요법과 현대의학은 함께 갈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배운 모든 요리법을 작은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제 손녀 소피아가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우리는 심지어 할아버지 정민수의 요리법이라는 블로그도 만들었습니다. 72세의 천연 요리법 인플루언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매달 커뮤니티 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요리법과 지식을 교환합니다. 각자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김영희 씨는 그녀의 포르투갈 요리법을, 박순자 할머니는 토착 지식을 천연 약재의 세계를 탐험하기 연구를 통해 배운 것을 기여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새로운 천연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준비물의 효과를 기록하는 일지를 유지하세요. 품질 좋은, 가능하면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세요. 권장 복용량을 지켜주세요. 준비물을 적절히 보관하세요. 모든 준비물에 라벨을 붙이고 날짜를 기입하세요. 의사의 지시 없이 처방약을 대체하지 마세요. 김영희 씨가 말씀하시듯이 자연은 현명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고 지식을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천연 요리법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만족 중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안영호 씨가 심한 독감에 걸렸습니다. 제 특별한 차,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부르더군요,를 준비해서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훨씬 나아졌어요.
민지는 제가 천연 약사로서의 늦은 소명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행복을 느낍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말씀하시듯이 모든 식물은 치유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는 법을 알아야 할 뿐이죠. 이렇게 저는 제 변화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이 여정은 더 현명한 운동으로 시작해서 더 의식적인 식단, 더 회복력 있는 수면, 적절한 신체 활동, 정서적 균형을 거쳐 이 놀라운 천연 약재의 발견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김영희 씨가 항상 인용하는 속담처럼 건강은 약국의 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원의 음식, 몸의 운동, 마음의 휴식, 그리고 마음의 기쁨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72세의 나이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고 성취감을 느낍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돌보며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읽어주신 여러분만의 웰빙 여정을 시작하는 데 영감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결국 제가 항상 손주들에게 말하듯이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고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합니다. 제 삶의 변화 여정은 더 현명한 운동으로 시작해 의식적인 식단, 더 나은 수면, 적절한 신체 활동, 정서적 균형을 거쳐 마침내 이 놀라운 자연 요법의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장씨 할머니가 항상 인용하는 속담처럼 건강은 약국의 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텃밭의 음식, 몸의 운동, 마음의 휴식, 그리고 마음의 기쁨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72세의 나이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고 충만함을 느낍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과 타인을 돌보며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나이는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세요. 여러분의 웰빙 여정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